자, 오늘은 2008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왜 2008년이냐라고 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 당시의 정책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북핵의 파이널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핵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널 버전이 2008년에 마련이 됐고 3단계 중에서 2단계까지 비핵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의 뉴스를 되돌아보시면 아마 이 영상이 강력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영병 냉각탑이 폭파되는 걸 CNN에서 전 세계 생중계를 합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갔고 더 안타까운 것은 왜 무산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북핵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북한의 핵무력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북핵을 처리하는 가장 밑바탕에는 2008년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거로 잡았습니다.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약간 듣보잡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 이력을 제 스스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 오늘 얘기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 얘기가 들어가는데 강호재가 얘기하는 이 과학 얘기를 믿을 만하냐라고 할 때 여기 믿을 만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어릴 때까지는 대학교 학부까지는 사이언스 보이였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을 제 동년배에서는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한국에 저희 때는 한 100만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100만 중에서 제가 2등을 해가지고요. 전국에 스티븐 호킹도 제가 만나보고 스웨덴의 노벨상 시상식장에도 갔었습니다. 정부가 보내줘서. 그리고 제가 살짝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석사, 박사를 북한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듣보잡일 겁니다. 북한 하면은 보통 동국대 북한학과 혹은 북한 대학원 대학 이렇게 해서 그 북한을 전공하는 그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에서 그것도 과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곳에서 제가 했습니다. 선생님 없이 청강해 가면서 논문 보고 괜찮으면 이메일 보내서 선생님들 만나 뵙고 얘기 듣고 그런 식으로 거의 자습으로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하고 나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제가 꾸역꾸역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박사가 된 지 14년 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한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제대로 했나를 봤는가 석사, 박사 논문 전부 다 상을 받았습니다. 예, 두 가지 얘기가 제가 연구한 게 가치는 있고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제가 국내에서는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오히려 북한 문제인데 코리안 한국학인데 해외로 나오니까 교수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튜빙겐 대학에서 그리고 올해부터는 베를린 자유대에서 제가 연구 기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찾은 거로는 전 세계 한국 말고 해외에서 북한을 전공하면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지금 핵 문제부터 북한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찾아 나가자라는 취지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좀 신뢰가 좀 생기나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에서 만약에 과학적으로나 혹은 북한 얘기로 뭔가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 자기를 탓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맞는 것만 제가 얘기 드릴 거고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자기가 이해를 못했거나 그런 문제다. 잘못은 여러분들 거고 잘한 거는 제 몫입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 논문을 이렇게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라는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원래는 이거 박사 논문을 이렇게 쫙 쪼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북한의 역사를 권력 투쟁이 아닌 국가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그 역사로 기술하고 싶다라고 해서 총 4권의 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까지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 그 다음에 80년대까지 2, 그 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2011년 3, 그리고 김정은 시대 4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거는 제가 완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연구직에 학계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5년 내에 2, 3, 4권을 다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NGO 활동과 사회 활동을 계속 병행을 해서 컬럼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여러와 같은 요구를 하시면 다시 재판을 찍을 예정입니다. 소프트하게 쓴 북한의 얘기를 과학기술의 관점으로 그리고 경제 관점으로 제가 연구해낸 걸 소프트하게 써낸 글들입니다. 제 블로그 여기에 그 안내로 나간 nktech.tstory.com 거기에 가면 제가 공개는 다 해놨습니다. 이거 최근 우선 절판이고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절판의 이유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제 목표는요, 이런 겁니다. 한반도의 미래, 당연히 통일이겠죠. 근데 과학기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통일 얘기하는 거에서 과학기술이 자꾸 빠지는데, 과학기술이 우리 미래는 무조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래가 연결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우리 통일이 빠지면 안 되는 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통일에서 우리는 북한을 모른다는 거죠, 너무. 그래서 통일을 얘기할 때 우리끼리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과 함께 논의하고 북한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을 얘기를 하겠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과학기술과 북한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북한의 과학기술은 미사일 말고 들어본지 못했었을 겁니다. 이유는 연구자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명이고 저한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과학기술을 연결해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통일을 가지고 갈 때 북한하고 과학기술하고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네 개의 기둥을 딱 주춧돌을 제대로 놓고 설계를 하자라는 그런 비전을 제가 찾아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그게 제 목표고 저에 대한 기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조금 일반적인 얘기, 이론적인 얘기를 뭔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고요. 그래서 제논의 역설,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시 효과가 굉장히 많죠. 현상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아마 제가 앞에 그렇게 많이 얘기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머리 아파. 과학기술 싫어.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속에 굉장히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좀 얘기하고요. 그러면 핵 얘기니까 핵에 대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고 메인은 여기 있습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참으셔야 오늘 강의 듣고 보람 있는 그 수강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더 따끈따끈한 얘기가 빠지겠죠. 2008년을 왜 보느냐? 지금 시점 2021년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008년의 일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제가 얘기해 드릴 거라면 미국의 판단은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이었을까? 추론을 할 겁니다. 얼마나 타당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5년 내에 일어날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을 제가 얘기해 드릴 겁니다. 이게 정말로 그럴듯하냐? 만약에 그럴듯하다면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아니야, 이건 공상소설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북핵을 제대로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거죠. 그 방법을 제가 다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과감히.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2008년에 무슨 비밀이 있었는가? 간단한 히스토리를 하나 찾아보면 제일 무시무시한 일이 이때부터 벌어집니다. BDA,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들어있는 북한 돈, 그것도 큰 돈도 아닙니다. 북한 나라로 봤을 때 1억 불 이상 돼야 뭐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1,000만 불 정도 수준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미 국무부 재무부에서 이걸 동결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 부시 정부에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날짜가 9월 20일이죠. 9.19 합의를 한 다음 날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처리되는데 1년 반이 걸립니다. 거의 2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럼 지금 뭐가 오버래핑이 되냐면 북한의 선박과
북한의 미국 내 자산들이 동결되면서 그걸 소송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북한 주민이 말레이시아죠. 거기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본류인 북핵 문제가 아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거를 관료들의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쪽에서 혹은 나라 대 나라의 관계에서 이게 정상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 있는 관료들이 이상한 꼬투리를 하나 잡아버렸던 겁니다. 이거 푸는데 2년 걸립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시계가 2년 이상 늦춰졌고요. 지금으로 되돌아보면 거의 20년 늦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때도 대부분의 뉴스에서 안 다룹니다. 뭘 안 다루냐면 북한의 핵이 계속 저렇게 끝모르게 평행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타협 없이 달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90년대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북한이 동의해서 비핵화를 하는 합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3단계 중에서 2단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걸 안 하고 서로가 합의를 무산시켜버립니다. 무산의 원인은 단적으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합의안을 어기고 새로운 요구 조건을 마지막에 다시 제기하면서 합의를 깨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튼 이때까지 잘 보시면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트럼프가 하노이 때 얘기했던 혹은 그 싱가포르부터 해서 하노이를 넘어간 그 배경에서 나왔던 게 뭔가 특별한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전부 다 2008년 합의안에 다 들어가 있던 얘기고 그때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새롭게 나온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 2008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도 영어, 한국어, 일본어, 제가 독일어까지는 안 봤지만 3개국어로 되어 있는 연구 결과물을 뒤져봤을 때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2008년에 왜 합의가 3단계 중에서 2단계까지만 가다가 무산되었는가? 그걸 밝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습니다. 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북핵 연구는 90년대 제네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트럼프 시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2008년에 대해서 연구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연구가 안 되어 있다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건 그냥 광고용이기도 하지만 처음 밝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까지 갔는데 왜 바뀌었는가? 마지막입니다. 2008년 11월 달, 10월까지도 괜찮았어요. 10월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미국이 실효 채취를 하자. 그리고 아무렇게나 모든 곳에 다 가서 어느 곳에나 다 가서 자기들이 실효 채취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라라고 하면서 합의안을 넘어선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산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다라고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거 13년 미국이 왜 그때 합의를 깼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합의가 깨진 2009년 이후 10여 년 동안 미국이 어디에 노력을 기울였는가, 뭘 하려고 했던가를 보다 보면 그때 왜 합의가 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은요. 지금은 저는 쿼드 플러스로 나온다고 봅니다. 한미일을 넘어서 환태평양 혹은 중국을 둘러싼 이 흐름에서 군사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자, 우선은 이론적 틀은 좀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강의실에 이러면 제가 이제 주고받는 강의도 잘 하는 편인데 질문 던지고 답이 나와야 이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이다 보니 저 혼자 자문자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제가 질문 던지면 마치 중고등학교 때 간 것처럼 손들고 대답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제논의 역설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 그리스 로마 그 시대의 소피스트, 궤변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뒤에 이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누굴요? 엄청 빠른 아킬레스가 엄청 느린 거북이를 따라갑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제논이 던집니다. 어때요? 우리 경험에서는 당연히 조금만 시간 지나면 거북이를 따라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지금 아킬레스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이고, 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네, 다시요. 네. 아킬레스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거북이 있는 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죠. 그럼 그 시간 동안 거북이는 가만히 있냐? 그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이 만약에 1초라면 그 원래 자리에 이렇게 왔을 때까지 아킬레스 왔을 때 거북이 갑니다. 그럼 또 그 앞에 자리까지 아킬레스가 가면 또 거북이는 또 그래도 조금은 더 가겠죠. 그래서 또 아킬레스가 또 가면은 또 조금은 거북이가 더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적으로 따지면 1등이 2등한테 놀립니다. 너는 내보다 실력이 낮으니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나는 항상 그만큼을 더 나아가게 되니까 네가 나를 쫓아오더라도 나는 항상 더 간다.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나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뒤에 쫓아오는 놈을 뭘 해도 못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역설이죠. 인류가 굉장히 머리를 썼는데 이거 해결하는데 2000년 걸립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한 개념입니다. 무한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게 들어가서 이게 사람의 눈을 홀리는 거죠. 뭐냐면 지금 아킬레스가 따라잡는 그 구간을 무한대개로 나눈 겁니다. 앞에 따라잡고 또 따라잡고 또 따라잡고 해서 무한대개로 막 나눴는데 그걸 다 합치면 무한대개? 무한대를 합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한대를 합쳐서 무한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게 이 제넌의 질문입니다. 그럼 답은 뭐냐고요? 당연하죠. 무한대를 합쳐도 무한대의 개수를 합쳐도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죠. 이게 어릴 때 고등학교에는 무한 등비급수, 무한급수 뭐 이런 거로 나옵니다. 무한대의 조각을 합치더라도 유한의 값이 나올 수 있다. 이게 2000년 걸려서 인류가 찾아낸 겁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뭔가 앞에서 무한하게 안 되는 것처럼 막 세뇌를 하더라도 잘 되돌아보면 그건 유한합니다. 몇 초 안 되고 미래는 새롭게 바뀌어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시험을 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실패합니다. 실패란 말이 무한 번 반복되니까 마치 북한의 핵 능력은 실패한 것 같죠. 그런데 유한했습니다. 언제요? 2017년 11월 29일 날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시켜서 시험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구나.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무한 번 반복된 실패란 말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은 실패했다라고 착각한 거죠. 여기에 제논의 역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요. 제가 이건 오늘 굉장히 애를 써서 이미지를 구성했습니다. 핵능력이 바닥이에요. 그럼 이 핵능력을 키워서 쫙 올려나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완성은 당연히 핵무력 완성이라는 꼴이 있겠죠. 근데 이게 한 줄로 가지는 않습니다. 핵무력은 크게 나누면 두 줄입니다. 하나는 핵, 물질을 추출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미사일입니다. 멀리 날려야 되죠. 어디로요? 미국까지. 그래서 이 두 줄을 쫙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전 빙하, 빙산에 일각하는 것처럼 빙산에 일각하는 것처럼 튀어나온 곳이 조그마한 탑. 이 이미지하고 좀 반대로 해서 백두산 이미지를 두겠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는 백두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핵무력 완성 부분은 항상 가려놓겠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자기들의 군사력이 얼만큼인지는 공개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북이 얼마만큼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단계별로 우리가 우리한테 노출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가능성만 볼 겁니다. 북이 무기를 가졌을 수도 있겠네. 1970년대, 1980년대 이집트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싸우는 중동 정쟁에서 북한 무기들이 쓰이는 거 보니까 미사일 실력이 꽤 있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가능성 차원이죠. 근데 이제 북한 내에서 실험실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정도 실험을 하는 정도가 되면 또 실력이 또 만만치 않겠네. 그 다음에는 최근 5년에 우리가 많이 봤죠. 시험 발사를 합니다. 핵폭탄을 시험을 6번이나 터뜨려서 팡 조절하는 걸 보여줍니다. 시험이죠. 제품이 만들어졌고요. 그걸 테스트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면 이제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보이죠. 시험 다음에는 완성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북한의 핵 6번 시험을 했고요. 미사일 수십 발, 수백 발을 쏘았습니다. ICBM만 하더라도 공개된 게 10개가 넘어가죠.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갔을까요? 거의 완성 버전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능성 차원에서 뭔가 북한이 하는 걸 보여줄 때는 막 북한이 핵을 가진네, 핵무력을 완성해 가네 라고 하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끝나면 다시 평지가 나옵니다. 산을 타기 위해서 가파른 길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올라간다 하지만 또 다시 산 등성 위에 평지가 나오면 왠지 안정감을 가지고 모든 게 다시 평야로 바뀐 착각을 하는 거죠. 가능성 여경이 쫙 보이다가 여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뭐 별로 없어진 것 같은데 실패 말을 자꾸 들으니까 세뇌가 되어서 북한은 아직도 핵 능력을 못 갖췄어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이게 뭘까요? 아니죠. 공개는 조금밖에 안 됐지만 그 위에 많습니다. 레벨은 2단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럼 또 이제 실험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보여줄 때마다 뭔가 됐네. 근데 그게 다 실패야. 라고 하다 보면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엑셀레이트가 돼가는 하지만 또 다시 평지가 됩니다. 실험하는 장면이 안 보여요. 그러면 또 마치 없어진 양 착각하죠. 그럼 그때도 아무것도 없나요? 분명한 거는 해발, 고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공개된 버전으로 핵무력은 완성에 다가갑니다. 왜 제가 공개된 거라고 하나요? 백두산 위에 구름이 띄어 있는 그 곳은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첩보, 아주 극비의 정보들은 공개가 안 되는 거죠. 북이 공개해 주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최근 5년 내에 핵시험도 2016년부터 3번을 반복해서 하고요. 무력은 모든 미사일들이 다 등장해서 시험 발사를 바바바바바박 쏘아 올립니다. 심지어는 잠수함, 물속에서 나오는 잠수함에서 쏘는 SLBM까지 시험 발사에서 성공하는 걸 보여줍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또 그게 시험 발사가 끝나면 또 평지인 것처럼 되죠. 자, 근데 이때 3번의 평지가 왔다고 북한은 여전히 평지에 있을까요? 네,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버전은 뭐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끝입니다. 뭐예요? 핵 보유국이 되는 거죠. 내가 산을 올라가서 3번의 평야를 지나서 백두산 천지에 도달합니다. 거기에 도달한 사람한테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산입니다. 그럼 저 산 그곳에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여섯 국가, 비공식적인 것까지면 한 10개의 국가가 이 산등성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미국부터 해서 상임 보유 안보리 이사국 5개,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부터 해서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누가 서티피켓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냥 우리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천지에 도달해 있는, 산꼭대기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을 알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산을 올라가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봤는데 이 레벨에 올라갔다는 걸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요? 왠지 천지는 특수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신비화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죽을 거야. 거기 도깨비가 있을 거야. 거기는 신령님이 허락한 곳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세뇌에 빠졌던 겁니다. 거기는 그냥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올라간 거는 명확합니다. 언제요? 여기 올라간 거는 2017년 11월 29일 날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 보셨죠? 예. 그래서 북은 이미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이 얘기의 전체 흐름을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숫자와 과학 기술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막 나오면 사람들은 머리 아파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긴 합니다. 막 나오면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산기 없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학기술입니다. 뭔가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우리는 아이폰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결과만 보지,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것만 보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근데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요? 어렵다고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 속에 뭔가 의도를 숨겨놓는 거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어려운 걸 속에 블랙박스 속에 뭔가 한자락의 의도를 숨깁니다. 우린 그걸 찾아내야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내는 건 아니고 몇몇의 전문가들이 그걸 계속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10여 년, 박사 받고 나서 10여 년 학계에 없었지만 계속 공부를 했던 이유는 뭐 오바일 수도 있지만 저 말고는 이거 찾아낼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북한 통일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적 얘기들을 숨어있는 그 디테일을 찾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아마 결론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제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맨 마지막 강의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북이 주장하는 거기도 하고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미국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북은 핵무력 국가야. 그 핵은 안 없어질 거야. 근데 왜 안 없어지는지, 왜 핵무력 국가인지, 그럼 저걸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는 디테일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과정을 좀 더 보자. 의도를 숨겨놓은 걸,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좀 더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인트로덕션 이 정도로 하고요. 핵입니다. 핵은 뭐 굉장히 심플하고 대부분 아실 수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열을 해서 물질을 쪼개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라늄이라는 자연 있는 그냥 그거를 모아내면은 되는 우라늄 폭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폭탄은 그냥 자연계에 많이 있는 걸 잘 모아서 농축만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자연에 없고요. 우라늄을 불에 태워서 남은 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이라는 거는 그냥 놔두면 바바바박 터질 것 같은데 자연계 많은데 핵폭탄이 터지질 않죠. 이유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임계질량이라고 얘들 질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땅 돼야 얘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큰 덩어리 돼야지 얘들이 연쇄 반응해서 바박 터집니다. 핵폭탄은 간단해요. 임계질량 미만으로 작은 덩어리로 나눠놨다가 내가 원할 때 하나로 확 합쳐버리는 것. 이게 핵폭탄입니다. 발전소는요. 쪼개놓은 그 핵물질을 평상시에는 바바박 안 터지게 하다가 내가 원하는 출력으로 조금씩 반응을 많이 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너무 빨리 하면은 핵 발전소는 핵 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핵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핵 공격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핵 발전소를 때릴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고요. 그럼 원심 분리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필요할까요? 원심 분리기는 딴 게 아니고 세탁기입니다. 세탁기의 탈수죠. 물 속에 빨래 속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탈수조를 팍 돌리면 물이 바깥쪽으로 튕겨나가죠. 무거운 게 바깥쪽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라늄은 굉장히 무거워요. 250, 235 정도 되는 물이 한 18,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200개 이 정도 되니까 한 10배 정도 더 무거운 거죠. 하나의 입자가. 그러면은 자연계는 굉장히 소량으로 되지만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빙 돌리면 우라늄이 조금씩 농축이 되겠죠.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연결시켜 놓습니다. 1000개 정도 돌려서 만들면 1년 정도 지나면 한 20kg 정도가 추출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라늄이 나올 때 원심 분리기고요. 그래서 북이 원심 분리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라늄 가지고 뭔가 만드는가. 그게 2차 핵위기입니다. 부시 때 시비를 걸었던 거고요. 핵 증식로, 이제 발전소와 같은 이런 반응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라늄을 불에 태워서 남긴 재를 만들려고 발전 증식을 하죠. 그냥 태우면 큰일 나니까 조절해가면서 태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북은 요것부터 만들었죠. 1950년대 소련하고 연구를 같이 하자 하면서 조그마한 시험 원자로를 가지고 온 게 북한의 핵 시험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때는 실험실이죠. 실험을 하기 시작했고 80년대도 그걸 가동하고 있는 모습이 인공위성에서 촬영이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게 1차 핵 위기입니다. 90년대. 여튼 연결이 되죠. 북은 여기까지 인 줄 알았는데요. 2008년만 하더라도 여기까지였는데 2016년부터 북은 수소탄을 가집니다. 수소탄 또 뭐야?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수소는 태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얘들이 반응을 안 하는데 굉장히 큰 고온, 고압을 가하면 수소들이 합쳐지면서 에너지를 내요. 근데 굉장히 큰 고압은 인간이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뭘요? 오히려 여기 있는 핵 분열탄을 수소를
반응시키기 위한 그냥 연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융합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 분열탄을 가지고 수소를 녹여서 헬륨으로 만드는 그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는요. 분열과 융합을 반복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대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은 거울 속에 나, 거울 속에 나, 거울 속에 나 계속 보이죠. 무한대의 내 모습이 거울 속에 있습니다. 양쪽에 거울을 세면 이게 똑같은 거죠. 분열과 융합을 반복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무한대 나옵니다. 그래서 핵 분열탄은 어찌 보면 이제 가벼운 거예요. 수소탄이 완성이 되면 이 무력은 지구를 쪼갤 만큼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북이요. 2016년에 수소탄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는 아무도 시비를 못 걸었습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물도 공개를 했죠. 그것도 그거 실물이 뭐 종이로 만들었다라고 미사일 공개됐을 때는 종이로 만든 미사일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수소탄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북은 수소탄까지 완성이 됐어요. 뭐 이미지로 보면 뭐 이 정도 흐름입니다. 그냥 여러 개가 반복돼서 이렇게 흘러가고요. 우라늄, 그다음에 플루토늄이 작동이 좀 다른데요. 여튼 우라늄은 자연에 있습니다. 세탁기를 써서 원심 분리기를 써서 농축만 시키면은 숨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디스크가 돼요. 옐로우 케이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옐로우로 안 보이는데 약간 노란색을 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를 만들어서 혼자 자폭하지 않을 덩어리로 만들어서 국제 암그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해서 납 용기 안에 집어넣어서 땅속에 묻어버리면 우라늄 디스크, 옐로우 디스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기술로는 숨겨놓은 우라늄 디스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납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자, 이제 오늘 공부를 하기 위한 인트로덕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자회담 그리고 9.19, 2.13 뭐 이런 합의가 있었던 2005년부터 2008년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본격적으로 북핵 무력화, 불능화 과정으로 넘어갔던 2008년의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는 3단계 중에 2단계의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때 뭘 합의했냐면 굉장히 우습게도 북은 책 2권을 내는 게 의무고요. 그 책 2권 말고 미국은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내놓습니다. 테러 지원국을 해제해주고요. 적성국 교육법, 지금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을 하는 걸 막는 법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리고 에너지, 중류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에너지 그때 식량이 좀 부족했으니까 식량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등가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89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실이 가동되는 걸 보고 미국이 계속 IAEA를 사찰을 하고 뭐 계속 했는데 인공위성을 계속 이제 사진 찍었는데 몰랐던 거는 이 과거 핵 활동입니다. 건물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인공위성이라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 책입니다. 핵활동 일지, 20년 동안 북한에서 그 실험실을 어떻게 가동했는지 매일매일 기록한 일지와 더 중요한 것, 스스로 핵무기와 관련된 플루토늄, 우라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생산을 했고 이때 핵시험을 한번 했거든요. 1차를 했어서 그 핵시험을 얼마를 써서 핵시험을 했는가. 그런 데이터가 안 남아있으니까 자소서 비슷하게, 자술서 비슷하게 신고서를 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책 2권을 내면 북한은 의무를 다 한 거고요. 미국은 테러 지원국도 해제해주고 적성국 교육부에서 해제해주고 에너지도 주고 식량도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할 것 같죠. 트럼프가 안 받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했습니다. 근데 왜 끝났을까? 2008년 10월 달까지 잘 되다가 2008년 11월에 갑자기 미국이 마음을 바꿉니다. 검증을 해야 되겠다. 해라. 다 합의했습니다. 검증하는 방법을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다 동의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오케이 하고 딱딱딱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11월 달에 아니야.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아무 때나 가서 할 거야. 우리가 아무렇게나 갈 수 있게 허용해. 당연히 안 하죠. 그때 약간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이게 이상하다라고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판을 깨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는 이 핵 신고서와 관련된 겁니다. 그 내용이 파편적으로 나오고요.
지금도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보니까 국회의원 실하고 해가지고 이 신고서 공개를 해라라고 했더만 6자 회담 관계국이 합의를 해서 이건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파편을 제가 계속 모았습니다. 그래서 꽤나 신빙성 있는 정보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제 한 3분의 2 능선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올게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머리에 많이 남으실 테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루토늄, 그 다음에 우라늄입니다. HEU라고 하는 것은 High Enrichment 우라늄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퍼센테이지가 90% 넘어가는 뭐 그 정도죠. 저농축으로 가면 이게 발전소에 쓰이고요. 20% 미만으로. 90% 넘어가면 이제 핵폭탄으로 쓰입니다. 그럼 한 개의 탄두 안에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과학입니다. 그냥 과학 교과서에 나오고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프로토늄은 2kg에서 10kg 정도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2kg 작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많이 써야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가 있으면 핵탄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스파트를 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보가 쏟아질 겁니다. 그래프가 쫙 나올 건데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데군데 한 번씩 짚어서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과학이 보면. 그래서 사기는 과학적으로 쳐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플루토늄 가지고도 핵탄두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 가지고도 핵탄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2kg에서 10kg. 그럼 북은 핵탄두 하나 만드는데 얼마를 썼을까? 공개는 합니다. 1차 핵시험 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핵과학자가 분석한 북핵, 아닌 사람이 하는 것도 북핵, 다 근거 없이 주석이 하나도 안 달리고 그냥 얘기합니다. 북한은 실력이 없으니 10kg 썼을 거야. 그죠? 제일 못하니까 제일 많이 써서 한 대 만들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7kg 정도 쓴다고 나옵니다. 왜 7kg일까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2와 10의 가운데값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비과학적이죠. 그리고 우라늄도 한 20kg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과학적입니다. 제가 1995년 핵 확산을 막는 NGO가 내놓은 보고서를 봤는데 이보다 더 레인지가 더 커요. 근데 2008년 북한의 수준 그리고 2017년 북한 수준 당연히 더 발전했을 겁니다. 여튼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핵 보고서들이 근거 없이 그냥 주장하는 북한의 핵탄두 한계는 이 정도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 이과 출신이다 보니 그래프를 하나 그릴 겁니다. 시간상으로 핵은 3단계로 나옵니다. 너무 간단한 거죠? 시간, 지금, 과거, 미래. 당연히 북한의 핵능력을 막으려면 뭘 막아야 돼요? 과거요? 네, 미래를 막아야죠. 미래의 북이 핵을 가지고 뭘 할 수 없게 미래 핵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94년에도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도 했고요. 최근에도 했죠. 그래서 옛날 94년에 처음 했을 때 그때 막았던 것은 역시 과거입니다. 2008년에도 과거와 현재를 막으려고 한 거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 과거는 보통은 묻어두고 지나갑니다. 왜? 지나간 일이니까. 그리고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위험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북한이 2008년 이때 핵 무력화 방안에 3단계를 합의하고 2단계까지 진행된 그 순간에 1차 핵시험을 하고 나서 북한이 가지고 있을 플루토늄이 얼마인가 추정치입니다. 언론에 나와 있고 지금도 대부분의 검증을 제대로 하진 않은 연구 보고서에는 이 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26에서 30kg. 이거는 아까 태우고 남은 연료봉 속에서 추출을 해낸 결과고요. 실물이고요. 6, 7kg 정도는 연료봉 속에 아직도 추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합치면 얼마 정도죠? 36, 37, 맥시멈 이 정도까지 가죠. 근데 보고서들을 보면 그 당시에 2008년에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북한의 핵물질의 킬로그램입니다. 얼마요? 40에서 50kg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북이 이 정도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공개되지 않아서 추정입니다. 북한의 핵시험 신고서 안에 이 정도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알려진 바로. 근데 대충 맞잖아요. 맥시멈 37km까지 있다라고 하고 아니면 뭐 대충 33km, 미니멈도 33km라서 40km에 비해서는 한 5, 6km 정도 빠지지만 그게 핵탄두 한 개 정도밖에 안 되니 하나 정도는 킵을 하게 하고 나머지 오케이 하면서 다 몰수해가지고 불능화 시켰으면 됩니다. 여튼 이 당시 추정을 이래요. 근데 여기서부터 요 데이터부터 가짜가 들어갑니다. 정보 조작이 들어가요. 나중에 제가 밝힙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고유명사로 나오는 과거 핵입니다. 프랑스 인공위성이 지나가다가 탁 찍었는데 북한의 핵 실험실이 이게 연기가 싹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뭔가 연료봉 작동을 하면서 뽑았다.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거죠. 북은 우리는 테스트, 이제는 처음 한 거라서 99g밖에 안 뽑았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10kg, 다 뽑으면 10kg가 맥시멈으로 나오거든요. 10kg 정도 뽑았을 거야 라고 추정한 거죠. 근데 추정치라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94년 제네바 합의 때 이거는 그냥 블랙박스로 놔둬버립니다. 모르지만 그냥 놔두자. 서로 주장이 너무나 극단으로 갈리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핵탄두 하나 만들 정도는 안 될 거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002년에부터 부시 정부가 북한이 우라늄 탄을 만들려고 해라고 하면서 막 공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세를 많이 하니까 북에서 NPT 탈퇴하면서 이 연료봉을 추출해가지고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2005년 5월에 연료봉에서 이제 플루토늄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이제 실제로 가져갑니다. 아까 제가 이미지로 내준 거에서 가능성을 차원을 넘어서 실험실 단계를 넘어가는 요 단계에 온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때 2005년 5월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니까 부시 정부에서 놀래서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9.19 합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원래 그 클린턴 정부 때 북한하고 사이가 좋게 된 조미 커뮤니케가 나오고 수교가 될 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98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팡 쏘아서 올려버리죠. 근데 이 올렸는데 공개를 안 해요. 미국이 그땐 감시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자기들 머리 위로 이 광명성 1호가 지나갔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북한이 먼저 얘기하면서 알려지고 일본이 깜짝 놀라고 얘기를 해. 맞아, 아니야. 진실을 얘기해 했는데 미국이 대답을 안 하다가 한참 후에 맞아라고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이 광명성 1호 뭐 때문에 아직 핵물질은 없어요. 근데 인공위성을 발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다 잘못하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의도해서 떨어지기도 하겠죠.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을 잘 조절해가지고 탁 떨어뜨린 거. 그게 ICBM입니다. 미사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실험실이 아닌 테스트를 넘어서 현실로 등장하니까 99년에 수교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면 부시 때는요 2006년 7월에 미사일 발사를 합니다. 인공위성도 아니고요. 동해안 앞바다에 쏩니다. 7발을 쏘는데 밤에부터 해서 적당한 시간 간격을 쏩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은 자기들도 어디에 떨어질지 잘 모르고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때 쐈더만 들리는 말로는 500m 안에 다 들어갑니다. 동해안 앞바다에 팍 쐈는데 이 탄착 지점들이 500m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정밀도가 높아진 게 나오죠. 가능성을 넘어서 실험실 상태를 넘어서 테스트를 해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부시 정부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때 뭐가 있었어요? 아까 방코 델타 아시아 때문에 멈췄어요. 2005년 9월에 합의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코 델타 아시아가 나오면서 멈춰 있었는데 미사일을 빵 쏴버렸죠. 그리고 핵시험을 1차 핵시험을 탕 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미사일과 핵실험실이지만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개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핵무력입니다. 그러니까 부시 정부에서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협상으로 돌아선 거죠. 자, 그러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 2005년까지는 말이 됩니다. 부시 정부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CVID.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얘기하다가 2005년에
이 방코 델타 아시아가 나오고 이 추출을 한번 방코 델타 직전 2005년에 플루토늄을 추출한 요 시기가 딱 되면서 바뀝니다. 이종석 그 당시 상임 NSC 의장인가 하여튼 전 장관의 수기에 딱 나옵니다. 미국에서 CVID를 철회하면서 9.19 합의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뭐로 바꿨느냐? CC로 바꿉니다. Complete and Correct. 완벽한 거는 그대로 두고요. CVID에서 완벽한 건 그대로 두는데 VI를 없애고 Correct로 바꿉니다. Correct란 말이 뭐예요? 정확한 거죠. 물질을 가지고 검증하고 물질을 가지고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지 물질을 가지고 Correct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로 바꿨어요? 앞에서 얘기한 책 2권의 정보를 정확하게만 받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꿨어요. 부시 정부에서. 언제요? 2005년에 시작하면서. 그래서 CVID는 현물이 있는 현재 핵에 대해서고요. 과거 핵은 CC로 바꿉니다. 이게 9.19 합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핵은 핵 불능화하고요. 폭파해서 없애버리고 과거 핵은 2권의 책을 정확하게 내는 걸로 북한의 의무를 바꿔낸 거죠. 부시 행정부에서 이렇게 목표를 바꿔냅니다. 자, 그러면요. 북한의 핵 능력은 미사일은 이미 아까 상등성이 올라갑니다. 실험실 상황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수준까지 넘어가서 보여줬어요. 현물을 보여줍니다. 근데 핵물질은 아직 실험실 상황입니다. 추출 정도만 했어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첫 번째 핵폭탄이 탁 터집니다. 뭐가 나와요?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구나. 이때 이미 핵탄두는 완성된 겁니다. 이제 디테일의 차이죠. 자, 여기서 이제 판단합니다. 책 2권을 보고 미국에서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북한의 핵무력 능력은 어디까지 갔을 거다. 따로 떨어져 있는 미사일과 핵 2개가 결합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공개되어 있는 건 이 정도였는데 이 2개를 결합하면 핵무력이 완성되는데 이 당시에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자, 그 판단의 근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이때까지 언론에 공개된 건 막 날아다니고 지금도 대부분의 연구 보고서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26, 6km, 40km 이런 게 나왔는데 이 핵활동 보고서 안에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정보는 이겁니다. 북한이 2008년 그 시점에 추출해서 가지고 있는 핵 물질 플루토늄은 39kg라고 보고를 합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해요. 그럼 아까 원래 했던 것도 40kg에서 50kg 사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또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았는데 2009년 미국 의회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때 2008년 즈음에 미국에서 예측했던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 30kg에서 50kg라고 추정했던 겁니다. 지금 바뀌어 있어요. 나중에는 보고서들이 막 날아가면서 바뀌는데 2008년 9년 즈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북이 30kg로만 보고를 해도 오케이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1차 핵시험에 2kg밖에 안 쓴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플루토늄에서 2kg 보이시죠? 제일 작게 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으로 따지면 어떤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제일 작게 내고 싶어서 나는 돈은 조금밖에 안 벌었고 많이 썼어. 그러면은 조금밖에 안 벌었다? 핵물질 보유는 조금밖에 없고 나는 1차 핵시험에서 많이 썼어. 그래서 39kg가 아니라 30kg 신고하고요. 그리고 1차 핵시험에 아무도 모르니까 난 10kg, 나 우리 기술력이 낮아서 20kg 썼어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북은 성실 신고를 했어요. 보유량은 제일 많아요. 이제 검증하면 39kg를 내놔야 돼요. 쓴 건 불에 태워 없애버린 거는 2kg밖에 안 된 거죠. 굉장히 조금밖에 안 쓴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요. 37kg를 딱 내놔야 돼요. 그거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할 수 있다. 우리 보여줄게. 라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정보는 저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디 나왔다고요? 북한이 자술서를 쓴 거죠. 40쪽가량의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핵활동 보고서를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한테 제출을 합니다. 2008년 5월 말 6월쯤에. 그걸 가서 가지고 온 사람이 크리스토퍼 힐, 성김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그 두 책을 받아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아나운서 한 개, 말을 한 개, 굉장히 성실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책 두 권의 기록을 신뢰한다. 그리고 핵 활동 일지, 19,000쪽짜리 핵 활동 일지를 미국에 있는 핵 과학자 100여 명한테 검토를 시켰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괜찮게 정직하게 써 있다고 본다. 하다가 한 명이 튀어나와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 여튼 괜찮다고 인정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나 이제 미국의 행정부의 고위 관료하고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시점에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이 2006년 7월에 발사되는 걸 봤고요. ICBM에 준하는 기술인 광명성이 발사된 걸 봤습니다. 핵시험의 최소인,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될 2kg이 쓴 걸 여러분들이 봤고요. 그리고 추출도 39kg까지 추출했다까지도 봅니다. 성실하게 신고했네 보셨다는 거죠. 핵 능력은요. 네, 판단해 보세요. 두 가지 결론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직도 북한은 핵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아니야,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가다가 말았다 이게 아니라 중간쯤에 아직도 가다가 말았는 거냐 아니면 다 갔느냐. 산능성에 천지에 도착했느냐 아니냐인데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결론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아직도 도착을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막으려고 했겠죠. 북한이 핵무력을 아직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미국에서는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핵무력을 갖췄어요. 그럼 2008년에 막거나 나중에 막거나 지금 막거나 나중에 막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막으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똑같으니까. 지금 애를 써서 막거나 나중에 막거나 북한은 이제 핵무력을 갖췄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 북한이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미국은 2008년에 이 책 두 권을 분석한 미국은 무슨 판단을 했을까요? 2008년에는 왜 미국이 저렇게 이 협상을 파토내는지는 모르지만 13년 지난 지금 시점에는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안 막았어요. 북이 핵무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해서 3단계까지 가서 하면은 딱 끝나는데 가다가 멈췄어요. 왜요? 네, 이미 끝났구나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에 미국이 안 멈추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북한은 바로 2009년 2월 달에 공식적으로 핵무력화 3단계 합의는 무산됐어라고 하면서 두 번째 핵물질 플루토늄 추출합니다. 그리고 해커 박사, 미국에 있는 핵과학자 해커 박사를 초청해서 보여줍니다. 뭘요?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 처음 등장하죠. 이제 우라늄까지 우리는 할 거야. 이게 왜 무서우냐면 전 세계 보유량, 우라늄 보유량의 제일 많은 그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공개되어 있는 거의 과반 정도의 분량이 북한 지역에 묻혀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원유에 준하는 에너지원인 우라늄을 자기 땅속에 가지고 있어요. 개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20kg가 아니라 40kg, 몇 톤까지도 추출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2000기의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1년에 40kg를 만들어냅니다. 40kg는 핵탄두가 2개씩 만들어져요. 기술이 낮다 하더라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을 돌립니다. 그럼 몇 개를 만들어요? 최소 20발. 그럼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10kg만 쓰면 40발입니다. 아마도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몇 개냐라고 나올 때 40개를 넘어가진 않았지만 40개 근처 갑니다. 왜요? 요 흐름 때문에. 자, 그리고요. 핵시험을 이제 막 속도를 내서 합니다. 3년 주기로 369로 방방방방 쏩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 해서 우리는 완결합니다. 이제부터는 안 해도 돼. 슈퍼컴퓨터를 써서 임계 전 핵시험이라고 해서 폭파 안 시키고 시뮬레이션으로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라고 선언하고 안 합니다. 광명성을 몇 번 쐈죠? 4번까지 쏩니다. 이제 이 369 흐름을 보시면 원래는 19년에 쏴야 됩니다. 근데 하노이하고 북한하고 하노이에서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그 타이밍 때문에 아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광명성을 쏠 수도 있습니다. 주기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화성, 말 그대로 공격용 무기 ICBM을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7년 말. 그래서 이때 화성 15형,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합니다. 탄두, 그것도 다 탄두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작년에 16형이라고 추정되는 더 사거리가 커진 전 세계 제일 길고 큰 화성 16형이라고 주장되는 11축이라고 하는데 그 흐름도 보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무기 중에 극강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ICBM은 안 가지고 이 SLBM 잠수함에 쏘는 이 무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 2, 3, 4까지 해서 5까지, 어이구, 5형까지 공개를 했죠. 자, 과거 핵이 아까 요만큼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에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아서 지금 과거 핵, 지금 시점에서 과거 핵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만큼 바꿉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과거 핵, 요만큼 없앨래? 아니면 이만큼 없앨래? 이제는 없앨 수 없을 거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죠?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태워 없애는 것도 너무 많아졌고요. 그래서 검증 불가능한 상태로 갔다라는 거죠. 이게 2008년의 진실입니다. 이제 집중력이 점점 흐트러지나요? 이제 끝입니다. 예, 정보는 끝났고요. 이 당시에 그러면 미국은 무슨 판단을 했을까? 정보 차원에서 책 2권을 분석한 다음, 네, 비핵화 불가능하겠구나. 왜? 이미 보유했는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산호에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 판단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말대로 전략적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전략적 인내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기다린다라고 했죠. 북한이 뭐 붕괴될 때까지. 이거 기다리면은 뭔가 수가 있겠지. 그럼 저는 살짝 바꿔봅니다. 남한 정부한테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자. 최대한 남한 정부한테 얘기하지 말자. 왜? 남한 정부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분석을 안 한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제 추정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말자. 때가 될 때까지. 다 알게 될 때까지 진실을 말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막 떠들기 시작한 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모르는 것 같아요. 분석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남한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다 극비로 물려 있는 거는 제가 못 보니까 놔두더라도 공개되어 있는 거에는 이 2008년에 일어난 일을 저처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물리학과 학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보면 핵무력은 거의 끝에 갔네? 완성했다고 볼 수 있네? 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끊임없이 비핵화를 얘기를 해요. 비핵화할 수 없는데. 왜 할 수 없어요? 비핵화했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못합니다. 땅속에 숨겨놓은 핵물질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검증을 해요? 이때도 못했는데. 그래서 남쪽은 과학적 판단을 좀 안 해요. 트럼프조차도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트럼프조차도 물리학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하려면 한 10년 걸린대, 20년 걸린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11월 중순에 한 게 북핵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다시 열어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과학적 검토가 딱 한 명, 핵과학자가 들어가 있는 보고서가 핵 비핵화 불가능할 것 같아라는 중간 보고서는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파이널 가면 그 얘기가 또 사라집니다. 정치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서 다시 비핵화 가능으로 바꿔내요. 그나마 지금 하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작년 말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아까 해커 박사를 만납니다. 해커 박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치적이지만 잘 읽어보면 저하고 똑같은 결론을 냅니다. 비핵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해야 10년, 20년 걸려야 그나마 핵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핵과학자, 핵 관련된 시설들을 민수로 쓰도록 유도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해커 박사가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합니다. 근데 그 해커 박사를 이인영 장관이 작년에 만나요. 이게 저 역사학자로 그냥 이벤트로 몇 가지 일어난 것만 보면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인영 장관의 입으로 파이낸스 타임즈인가요? 거기서 나온 기사에 인터뷰 기사에 제재에 대해서 재평가하자라고 나옵니다. 비핵화 가능했느냐? 비핵화하는데 제재가 얼마나 도움됐느냐? 라는 얘기가 이 흐름으로 나오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북한의 비핵화는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에
영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러면 핵을 관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남한 정부에서는 이제는 알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뭐 추정을 합니다. 여튼 그럼 이제 저는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오늘 답은 또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데 비핵화를 왜 주장할까요? 비핵화 불가능합니다. 근데 비핵화를 해야 결속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싫어하는 나라들을 결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실을 알게 될 때, 언제요?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 불가능하다를 다 알 때까지는 계속 얘기하면서 그 비핵화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북한의 핵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묶어서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돼요. 북한이 핵을 가졌어라고 인정하기 전에 그걸 두려워하는 나라들을 묶어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남한에서의 민주정부가 생겼을 때 아마도 추정하건대 염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뀌니까 컨트롤 잘 안 돼요. 그리고 북한하고 대화하고 이게 한 흐름으로 가면 북한을 적으로 설정하고 만들어야 될 이 군사 동맹 체계가 깨지는 거죠. 정부는 바뀌더라도 군사 체계는 바뀌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변화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군사 동맹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웃겨요. 핵을 인정하기 전까지 막 하는 거. 북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무력 국가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한다고 말하는 순간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마치 누군가가 허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천지에 들어가는 관리인이 있고 그 관리인이 표를 줘야만 천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북은 그냥 핵 보유 국가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해요? 인정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안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지게 한다면 인정을 해줘서 가지게 해야 되지만 가진 나라를 누가 인정해요? 그래서 이건 말장난입니다. 핵 보유를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건 말장난입니다. 자, 보세요. 한일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 군사 합의를 뭐를 가지고 했어요? 위안부 합의해주면서 그 뒤에 숨깁니다. 후광 효과를 노리는 거죠. 앞에 스포트라이트가 꽉 세게 들어오면 뒤에 음령이 지면서 그 뒤로 뭔가를 해도 모르게 됩니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하면서 위안부를 가지고 앞에 사람들 눈을 돌려버리고 뒤에서 이걸 만들었죠. 이거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미는요, 사드 갖다 놓으면서 또 사람들 눈을 돌리면서 MD 체제를 만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의 영역을 군사정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국 안에 군사정보가 있어야 되고 외국의 동맹들하고도 그때그때 프린트해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원래 정보 교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되면서 한국이, 일본이 수집한 군사정보가 그냥 자동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수집된 군사정보는 자동으로, 옛날에는 그래도 칸막이에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일본에서 수집된 정보가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미국으로. 그래서 한미일 군사 정보 체계가 이 당시에 갖춰집니다. 서둘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시점에 사드가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은요, 바이든 정부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뭐예요? 쿼드. 그걸 중국을 뭐라고 하지만 중국도 또 하나의 가상 허수아비처럼 적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무서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군사동맹의 확장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전선을 그어서 우리 편을 결속시키는 그 체제로 갈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북은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인정할 수 없어. 마치 자기가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런 패러다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북은요, 이미 4년 전에 핵무력 국가가 됐고요. 보여준 것만 하더라도 2006년에 이미 핵무력 국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몇 년 있다가 해주냐 마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전 여기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북은 자립경제를 얘기했지만 그래도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외부에서 끊었어요. 산속에 올라간 그 사람한테 에너지 공급, 식량 공급을 끄면 산에서 내려오겠지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북은 천지 주변에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산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제재를 강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 협상을 하도록 유도한 것 같아요? 아니요. 북은 그래도 편하게 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은 농경 사회도 아닌 산업 시대에서 이 첨단 시대에서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그 유명한 정면 돌파전의 핵심입니다. 외국에 대해서 수입하는 걸 극도로 줄이겠다. 수입 지표를 옛날에는 줄이자라고 하다가 올해 8차 당대회 이후에 신문에서 등장하는 것은 수입 지표를 없애자라고 합니다. 외국의 수입에 의존했던 거 너무 우리가 안일했다. 모든 수입 의존들을 다 없애서 자급자족 세계로 만들라. 이게 왜 무서워요? 그냥 북이 매번 하던 대로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죠. 무서움은 여기 있습니다.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안 받게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영향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외국의 영향을 안 받는다. 언제요? 전쟁이 밖에서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전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영향 안 받으니까. 예전에는 20%지만 30%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주변에서 전쟁이 터지면 북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못 살게 되니까 전쟁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는 싹 끊어냅니다. 외부 의존도를 리미트 제로, 거의 0%에 만들면 나라 밖에서 전쟁이 터지든 뭘 하든 자기들은 영향 안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핵무력과 관련된 흐름을 보면 북은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번에 8차 당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국가 방위력은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시합할 수 있는 수준에 도착했다.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요.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영토에 1mm라도 들어오면이라고 공격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영토에 들어오면 때리겠다. 근데 밖에 있으면 괜찮다. 한미 군사훈련도 우리 영해 가까이서 하지 말고 저 멀리 가서 하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어디요? 영토 밖에서도 선제적으로 미리 때리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가 공격할 거야. 라고 프로토콜을 바꾼 거죠. 무섭지 않나요? 정말 무섭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이 상황을 보고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전쟁이 터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군가는 핵을 가졌는데 무슨 전쟁이 터지나라고 얘기하죠. 국지전입니다. 국가 대 국가로 전면전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포인트로, 로컬로 파방 터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 전체 다른 사람들 영향 안 받지 않느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국지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우리 연평도에서도 사람들 죽었잖아요. 민간인도 죽었습니다. 해전을 하면서 이제 해군, 젊은 장병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뭘 하더라도 전쟁이 터지면 사람이 죽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관여를, 인게이지먼트를 강화시켜야 돼요. 북은 인게이지먼트를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도하지 않게 인게이지먼트를 제로로 만들게 조장을 하고 있어요. 유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요. 전쟁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왕래를 해야 서로 사이좋게 대화를 해야 싸움이 풀어질 수도 있지 대화를 안 하고 인게이지먼트가 제로가 되면 전쟁 나요. 그래서 저는 5년 내에 이대로 가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북은 이렇게 해서 이미 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인정해주고 말고 할 게 없죠. 그전에는 안 보였던 이 산속, 구름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는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해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실험실 상황이나 뭐 테스트할 때나 뭐 이런 단계별로 갔을 때 이 여태 안전한 모습, 이때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딜레이 하는 거나 2017년에 딜레이 해서 놀디를 하는 거나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미국이 또 다른 짓 한다라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충돌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또다시 전략적 인내든 시간 보내기로 한다 하면은 그거는 조만간에 전쟁이 터집니다. 언제요? 5년 내에.
주기도 그래요. 2008년, 그다음에 2017년, 그다음에 94년, 94년 한 10년 지나서 2005년부터 해서 핵 분쟁이 일어나다가 다시 합의가 됐죠. 또 한 10년 지나서 분쟁이 막 일어나다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 10년쯤 지나면 2024년, 뭐 25년 이쯤 되겠죠. 25년이 지금 북한이 설정해놓은 5개년 전략의 보완, 5개년 계획, 그 단계에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끝나갈 때쯤에 해당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향후 5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처럼요. 앞에서 제가 광고용으로 그냥 하나 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조건은 너무 말이 안 되게 넘어가는 것. 핵은 과학입니다. 그 과학적 데이터를 우리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너무 외교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 잘하면 비핵화가 된다. 안 돼요. 백날 협상에도 지구상에 없는 걸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쌓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방법은 과학기술적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외교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결론을 미국에 있는 칼럼니스트들도 얘기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불가능하다. 근데 이유가 달라요. 김정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의지가 있어도 과학기술적인 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 차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은 그냥 사실 그대로 핵 무력 국가고요.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합의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인게이지먼트를 높여야 돼요.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 풀어야 됩니다. 제재 푸는 게 무슨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화의 첫 번째 관문에 제재 해제 혹은 완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고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고 외교적 해결 방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시간 했네요. 역시.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텔레그램으로 요거 채팅방에 누가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시적으로는 문자로 하다가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줌으로 모이고 아니면 코로나 끝나면 현실에도 모이고 뭐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